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함께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언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그리고 행정통합법안 등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사법 관련 3가지 법안에 크게 반발하면서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첫 법안으로 회사가 자사주 취득할 경우에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현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최장 7박 8일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1억 원 금품 수수 의혹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북한에선 노동장 9차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비서로 재추대됐고 김여정 당 부부장은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어떤 외교안보 노선을 걷게 될지 또 동북아 정세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인터뷰 코너에서 통일연구원장 지낸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와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민생 법안들은 물론이고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도 모두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에 처리하려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법 왜곡죄, 사심죄, 대법관 증언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을 근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양당 원내대표 얘기 들었습니다. 한병도, 송원석. 자,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발목 잡지 마라. 뭐 민생 법안도 많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법안이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라는 거 얘기된 게 재판 없애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크게 봐서 이제 법 왜곡죄하고 재판소원죄가 있는 건데, 자 강찬호 의원님, 네. 법 왜곡죄, 법 왜곡죄가 이제 시행된다면 법 왜곡을 안 하게 막 검사 판사들이 조심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걸로 보세요? 아니면 결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국회 아래 있게 되는 그런 그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보세요?
후자가 뭐 당연히 크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런 질문조차도 뭔가 그 왜곡된 그 질문이 아니냐. 왜요? 이런 누가 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후자 한마디로 그 마이너스가 100이고 플러스는 빵인 아주 최악의 악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곡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농담을 한 거예요. 이제 왜 이런 깜짝 거예요. 놀랐어요, 잠깐 우리 왜 제작진이. 그러냐면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으로 말씀을 했냐면 네. 질문하는 것조차도 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우리가 한 게 난 맞는데 판사 너 왜 그딴 식으로 우리 민주당 쪽 피고인한테 불리한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이거 법의 곡제 걸릴 수 있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그 얘기를 하신 이거를요. 거군요. 이제 아마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법정에서부터 법의 곡제가 이제 운운될 겁니다. 아마 판사가 뭔가 어느 한쪽에 특히 피고인 쪽에 불리한 왜냐면 이거 보니까 이 증거는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아 보이네요. 만약 판사가 그래 네, 예. 그럼 그 순간 판사님 지금 법 왜곡죄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이런 식으로 아마 법정에서부터 들고 나올 걸요 아마.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예단하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단하고 물으시는 순간 판사님 지금 법 왜곡죄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그거 여기 노티스에 놓겠습니다. 판사가 네. 재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요. 네. 판사가 법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헌법상의 그 법관의 독립에 아주 전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도대체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뭐 이런 그 판단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해요 그거를?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피고인, 민주당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 피고인, 이 피고인한테 불리한 그러한 식의 뭐 수사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왜곡이다라고 권력이 정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거꾸로요. 역으로 만약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은 그대로 민주당 사람들한테 바로 칼날이 됩니다. 또 안 그러겠어요? 거기서 똑같이 그럴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피고인한테 다 보호해주는 방패가 될 것이요. 민주당 피고인한테 아주 그냥 칼날이 될 겁니다. 네. 이따위 지금 당장 눈앞에 누구 보호해주는지 다 알죠 지금. 이런 더군다나 선거용이란 것도 다 국민 알아요.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네. 네. 자, 이따위 이런 예. 짓을 이런 행위 네. 이러한 네. 제가 이제 네.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강찬호 위원께서 상당히 역정을 내셨습니다. 네. 이 역정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김상일 위원. 저렇게 역정을 네. 내시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똑같은 거죠 지금. 네? 역정 내는 건 감정이고 민주당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오버페이스를 하는 것도 저는 감정이라고 봐요.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 왜곡죄라는 것이 그동안의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되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만든다면 뭐 매기를 풀어놓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성과 명확성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도 또 아직은 또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경찰이 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하신 바처럼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또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법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오늘 뭐 참여연대 민변 진보 성향 단체들도 더 정교하게 손봐야 한다 일제 우려 표했습니다. 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이런 입장도 좀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그럼 손볼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손보면은 그래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법 자체를 그렇죠. 부정한다기보다는 아주 명확하게 예. 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해가지고 가져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도요.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서 법에다서 박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거는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드는 노력이라는 게 없으면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이어야 되죠.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극히 제한적이어도 매기 효과는 충분한 그런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3심제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의 법관들이 모두 똑같지 않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3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류가 법 왜곡과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남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 재판이 1심에서 2심에 만약에 1심과 2심이 다르게 나왔다. 그럼 1심은 다 법 왜곡입니까? 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참 네.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검사들이 뭐 막무가내로 억울한 사람 기소해서 1심에서 무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1심에서 무죄 나오면 검사들 다 항소 포기해야 된다고 직접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죄가 나왔습니까? 김건희 여사 무죄 쫙쫙쫙 나왔잖아요. 그렇게 서슬퍼렇게 덤벼들었던 도이치 주가 조작 그런 거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무죄 났습니까? 뭐 통일교 그것도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통일교가 아니라 뭐더라? 뭐 하여간 그거 두 개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개가 네, 여러 무죄가 개 무죄 나왔죠. 그냥 예. 보석인가 받은 거 그거 이외에는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우리 대통령님 말씀인데 거기서 지금 바로 우리 김상일 위원장이 잘 얘기했어요. 판사가 무오류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는 1심 판사가 무죄 때렸으면 1심 판사가 솔로몬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죄가 진실이기 때문에 검사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굳이 논리를 만들자면. 그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장 김상일 의원도 그래서 3번 재판 받아보게끔 우리 인류 문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그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그런 헌법상의 판단 원칙을 깡그리 허무는 이러한 것을 지금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한 이런 그 정략적인 이러한 그 목적으로 그것도 집권당이 이렇게 야당과 합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폭거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이게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자, 뭐 여야가 다 위헌정당의 요건을 막 이건 갖춰간다는 헌법의 기본 이런 원칙을 포기하기 때문에 있고. 위헌정당. 자,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님 재판소원제 요거는 시행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좀 전망이 되세요?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 저는 뭐 그 피해가 이제 재판이 늘어지면서 네. 사실은 이게 재판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어떤 피해 더더군다나 좀 힘이 없는 사람들 층에서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있는데 더 버티기 힘들다. 예. 근데 뭐 판사들끼리의 뭐 힘 다툼은 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걸 대법원에서 확정하든 헌법재판소에서 확정하든 이 판례는 쌓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뭐 판단은 계속 법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관들이 그 판례 속에서 하나의 정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도 좀 명확하게 좀 해가지고 지금 헌재에 쌓여 있는 그 뭐랄까요? 그 판결해야 될 것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대법관 증원처럼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일하는 사람들도 늘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무조건 하는 것이 또 맞느냐라는 부분도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근데 법 왜곡죄와 다르게 이거는 뭐 그 명확성이나 구체성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생의 현실적인 피해들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좀 답을 줘야죠.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재판소원제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헌법상의 그 3심 심급제 자체를 지금 마저 정면 부정하는 위헌이고요. 둘째,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결정한 사안을 다시 헌재로 올라가는데 헌재가 어떤 집단입니까? 거기는 법원이 아니에요. 물론 정치법원인데 거기 법원의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또 3명을 임명하고 또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는데 국회라는 게 여야 각각 하나씩 하고 또 그밖에 한 명 뭐 중간적인 사람 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임명한 대법원장 그리고 여당 결국은 9명 중에 7.5명을 정권 쪽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정치적인 그 편향적 구성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를 이것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이러한 어떤 사안들까지 전부 다 몽땅 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또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또 조금이라도 정치적 속성이 들어간 어떤 사안들이 거기에서 헌재에서 그런 어떻게 결론을 내도 그 논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렇게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다시 구체적인 양형은 아마 또 다시 법원으로 또 갈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3심제만 해도 적어도 3년이 요즘 걸리는 게 많습니다. 판사들 뭐 과부하 소송 천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변호사들 추계를 보니까요. 10년에서 20년 걸린답니다. 헌법에서 대법원 가고 또 대법원에서 다시 또 내려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또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헌재하고 대법원 간에 핑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에 빠지는 건 국민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서 빨리 좀 소송이 끝났으면 하는데 10년에서 20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괴롭힌 어떤 판결. 그래서 3심에서 힘 있는 사람이 졌어요. 돈 많은 재벌 회장이 뭐 노동자한테 갑질하고 아니면 정말 뭐 그럴 수 없겠지만 뭐 정말 성범죄 같은 거 하고 예를 들어 이랬는데 나 헌재 갈게 해가지고 10년 20년 걸린다고 쳐봅시다. 그 힘없고 돈 없는 사람 그거 어떻게 그 재판 비용 감당하고 그 많은 기간 그 수많은 시간 소용 어떻게 할 거예요. 힘 있는 그런 권력자나 재력가는 10년 20년 그냥 띵가띵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다 감안할 때 도대체 약자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당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헌법재판소원제를 지금 마구 강행 처리한다는 거. 이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사유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조금 반론을 김상일 좀, 평론가님. 예. 사실 이게 그 3심제에서 3심도 사실심이 아니에요. 법률의 법리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헌재로 가는 건 뭐냐면 헌법심인 거죠. 사실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헌법에 비추어 위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사실상 뭐 사심이다 이렇게 보기는 전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의 결론이 위헌이면은 그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엎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을 연장해서 그 안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기간만 늘어나도 이익의 차이가 큰 사람들이 특히 경제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의 폐해는 그러면 없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상 사심제의 폐해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여기에 그 원고와 피고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막 이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막 공방을 벌이는데 결국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 이런 무리한 일련의 일들을 과연 할까 이게 손으로 짚어보기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법 왜곡죄도 그렇고 뭐 재판소원제도 그렇고 등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뭐 대법관 증언은 본래부터 오랫동안 이제 논의된 거지만 이 시점에 그런 그 사이즈로 또 늘리는 것들 모든 게 너무 거기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대통령 한 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시스템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사님.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에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권력과 힘에 의해서 상황을 바꾸면 다른 권력이 들어오면 그 상황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왜 이렇게 이런 데 힘을 쏟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해서 권력과 세력을 모으기가 좋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권력, 본인들의 정치적인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저는 더 이런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나쁘진 않겠죠. 지금 당장 모든 게 좀 약간 본인과 관련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그러드는 것 같고 이래서 느낌상으로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모든 걸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저는 뭐 그게 트리거가 됐다라고는 저는 인정은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게 법원이나 검찰이 그동안 강자들을 위해서 좀 뭐랄까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해온 것은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 와서 사법부나 검찰의 권위와 신뢰가 네. 훼손돼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건이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하나가 전체인 것처럼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요 일련의 일들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강찬호 저는 의원님. 두 개가 다 같이 간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저 우리 김상일 위원 얘기대로 뭐 본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논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제시켰겠죠. 이거 자기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당무 개입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 법 적용 안 받겠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선언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리고 지금 오늘 오늘 조선일보가 사실 잘 썼네. 지금 그 친명 의원들이라는 사람이 105명이 세상에 지금 뭘 했습니까?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어감도 아주 안 좋은 공취모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좀 전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업고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제를 시켜라. 지금 이런 식으로 신문사설 나왔네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좀 김상일 위원장이 저 말을 제가 믿을 수 없는 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벌써 말렸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굉장한 여론의 비난을 받게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도 없는 일을 왜 여당이 하게끔 합니까? 자기와 관련된 일이니까 말릴 수 있어요. 왜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런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건 절대 동의를 못 합니다. 드러난 게 없으니까. 행동으로 입증해 주시기 바란다 말씀. 근데 이제 네. 말릴 수도 김상일 있는데 의원님. 예, 평론가님. 말릴 수도 있는데 안 말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궤변 아니신가? 아니 궤변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정치를 오래 접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과 주변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주변에 하는 일을 전부 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의원이 보좌관이 하는 일도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모든 걸 다 개입하느냐. 글쎄 이게 엄청 나한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라거나 아니면 이건 뭐 나는 이제 너무나 이거와 다른 뭘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방해가 돼. 이러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놔두거든요. 자기한테 큰 피해도 오지 이게 않고 본인한테 이러기 심각한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되면은 본인한테 엄청나게 유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이걸로 큰 사법적 이득을 받네라는 지금 논란이 근데 저는 이게 심각한 봐요. 영향을 안 미쳐요. 그게 네. 만약에 이게 공소 취소라는 걸 만약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그거 왜 모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공소 취소 지금 말만 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임을 왜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네. 주장을 105명이 하면은요 지도부가 반대 안 해요. 모임 안 만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근데 모임을 왜 만들죠? 이건 세력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 있다. 공소 취소는 안 한다. 공소 취소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찬반 이후에 세력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세력화에 나섰다 이렇게 아니 보는 게 그러면 맞습니다. 좋은 걸로 하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그게 갖고 합니까? 자기들이 세를 모으기에 제일 가장 여기까지 잘, 하겠습니다. 잘 여기까지. 먹히니까 그러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먹히니까.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행정통합 관련. 원래 이제 대구 경북하고 전남 광주 행정통합법에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네. 오늘 법사위에서 보니까 전남 광주만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네. 자, 충남 대전 뭐 이게 그 현직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되게 이제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대구 경북도 네. 보류가 된 이유가 뭡니까, 강찬호 의원님?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네. 겁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 이제 우선 큰 틀에서는 예. 지금 이제 이거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정부가 통합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제일 큰 거는 돈입니다. 결국 예. 정부가 통합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제일 큰 거는 돈입니다. 결국 돈. 예. 그래서 20조 원 줄게 이제 이런 거예요. 20조 원 줄게 그랬는데 지금 대전 충남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결국 이제 반대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국민의힘 쪽에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그 주겠다는 돈의 용처와 지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딱딱 이제 정말 이렇게 하면 받게 돼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반면에 네. 지금 충남 충청도하고요 지금 TK는 그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0조 준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통합한 다음에 이게 보니까는 정부가
천천히 줄게. 아니면 무슨 단계가 충족되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해가지고 광주 전남하고 차이가 나요? 그렇게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네네. 들여다보니까 이 광주 전남이 상대적으로 이거는 딱 보상이 분명하게 단계별로 주어질 수 있는 반면 나머지 두 광역단체 통합 문제는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윈도우로 그냥 20조 원 준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번 대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할 때 실제로 그렇게 뭐 처음에 좋은 조건 내걸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통합이 되면은 국도가 지방도가 되고 뭐 지방도가 국도가 되고 여러 가지 하여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요목이 달라져 가지고 그 지출하게 되는 게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돈을 빨리빨리 제대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네. 또 애초에 약속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런 돈을 받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보장받지 않고서는 못하겠다는 건데 네. 이번에 보니까 당신네들 흐릿하다. 그리고 인허가권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중앙관리들은 또 그거 안 갖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 공학적인 것인데 이번 지방선거 구도. 선거 구도와 관련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대구하고 경북이 차이가 많이 나요. 대구 의회가 훨씬 규모가 적고 경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는 지금 시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홍준표 시장에 이제 관두가 없어서 지금 부시장이 고리를 하고 있어서 대구는 지금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지금 이철우 지사가 이끌고 있는 경북은 정규 지사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경북이 그냥 이번에 만약 선거 치르면 대구 출신하고 경북 출신하고 이른바 통합시 광역시를 이제 차지하는데 경북이 가져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 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 공학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게 선거 아니면 뭐 없으니까 이게 크고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는 그 선거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한마디로 여당 쪽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그냥 자동빵으로 이번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전 충남을 하나로 이제 묶어가지고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대전이 보면은 완전히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민주당 유리하게 이렇게 이번에 판을 짜고 그다음에 또 요게 있어요. 이 네 구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현재 다 광역단체장이 누구 당입니까? 국민의힘이잖아. 네. 그런데 이걸 통합하면은 네 개였던 게 두 개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런 면에서 이거 불리하다. 이런 지금 정치 공학적인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좀 반박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박하는 게 뭐 국민의 주장이죠 이게. 네, 뭐 반박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선거의 지형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 뭐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지역의 그 지자체장 자리가 좀 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이게 좀 이렇게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다라는 거를 내세워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다면 지금 할 텐데 그걸 지금 내세워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의 성과를 내가 했다고 주장은 양쪽이 다 해요. 예? 뭐 내가 더 노력했어. 내가 더 뭐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뭐 기여했어. 이런 얘기는 또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기에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대구 경북 뭐 여기야 원래 그냥 본인들이 그냥 가는 곳이고. 근데 거기는 집안 싸움이 난 거고 그쪽은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대전 충남일 텐데 대전 충남의 경우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본인들이 이거를 뭐 성과로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큰 의미도 없고 그리고 그게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의 과실도 전부 다 상대 진영으로 가는 것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존재를 해요. 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또 따져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불리하면 불리할수록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세게 먹혀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또 절박하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시도위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학교 없어질 때도 동문회에서 나서면은 못 없애듯이 그럼요. 네. 그런 류의 반발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러모로 지금 이거 해가지고 우리한테 득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근데 통합이 강찬호 대세인데 의원님. 큰 틀에서 네. 통합이 대세인데 하여간 선거라는 상황을 앞두고서 지금 말한 대로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대세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은 돼야 됩니다. 장기 통합이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결국 선거라는 민감한 시점에 여당이 힘의 우위를 앞서서 하게 되면 야당은 점점 더욱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선거를 떠나서 선거를 저 광주 전남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이유는 거기는 국민의힘이 뭐 거기서 개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끼리 안에서 조정하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된 거고 나머지 두 개는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여당이 좀 깨닫고 선거와 관계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야가 다 인식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제가 이걸 봐 민주당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오는 지역은 사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호남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론 함양산 삼골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이후로 옥포 분기점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론 고령 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면 임고 4터널 입구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합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눈길은 더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한강을 따라 강서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마장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본회의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본회의에선 1억 금품주수 의혹 받는 강선호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죠.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됐습니다. 자, 김상일 예. 평론가님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가결의 가결될 의미.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면은 이 가결 안 되면은요 아마 정치권이 싸잡아서 문매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사안도 그렇게 좋은 사안이 아니고 정치권에 국한돼 있고 네. 정치 권력과 국한돼 가지고 돈이 오갔고 굉장히 정치권의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면은 뭐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 사기 중에 완전 대사기극으로 결론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선원이 말이요 너무 거창해요. 거창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근데 왜 걸었어? 예? 문제는 걸었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1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를 설명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인이 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김건희 씨가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찬호 의원님 아까 네, 어떤 언론사는 신문사인데 주요 신문사인데 이 속보 자막 뜨는 거 보니까 원칙 있는 삶 살았다는 강선호 체포동의안 가결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는 뭡니까? 뭐 결국은 이것은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었다. 민주당이 원래는 네. 원래 더불어 방탄당 아니었습니까? 가장 많이 방탄을 해쳤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전 당대표 지금은 대통령이시지만 과거에 뭐 체포동의안 막 계속해서 그냥 방탄하고 말이죠. 그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강선호 이분의 경우에는 먼저 과거에 또 한번
부자진에 대한 갑질 등으로 워낙 안 좋게 이제 그 장관도 낙마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빼박으로 걸린 게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민주당 최고 지도부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폰에서 이게 다 나왔잖아요. 그분이 다 녹음한 거에서 다 나왔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무슨 국민의힘이 보낸 무슨 간첩이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민주당 지도부가 세상에 그 녹음을 한 거에 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 어쩔 수가 없었죠. 저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이분만 가결을 해주고 이분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 이 강선우한테 돈을 줬다는 김경 이분은 강선우한테 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영등포 김민석으로 갑시다 하면서 지금 뭐 김민석 한테 충성할 수 있는 당원을 모으려고 했다라는 지금 의혹도 불거져서 그것을 고발했던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요. 지난 1월 초에 경찰 조사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진 의원이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에 또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묘하게도 핸드폰을 바꿨죠. 예, 그래서 텔레그램이 바뀌어져 가지고 또 논란을 일었습니다. 이게 또 뭔가요? 그럼 경찰은 또 국민의힘 또 민주당은 이 강선우뿐이겠느냐. 지금 김경의 행보를 보니까 전방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지금 진보 언론에서도 다 김경의 수상한 행적들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강선우로 절대 꼬리 자를 일이 아닙니다. 강선우 가결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고 강선우를 가결한 것처럼 앞으로 김경이 전방위 로비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똑같이 다 이렇게 투명한 수사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늘의 그 행동은 꼬리 자르기, 악어의 눈물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비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김민석 총리까지 이제 언급을 하시고 이 수사를 어떤 권력에 의해서 뭉개지면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번 주제 강찬호 의원님 또 흥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에너지도 소진했고요. 이제는 소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케이, 지금부터는 끝까지 김상일 의원만 말씀하시는 걸로. 아니 요 질문을 강찬호 의원한테 먼저 아니 근데 드려요. 우리 강찬호 의원님이 재밌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가 데시벨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한번 보세요. 이번 질문. 자, 이번에 국민의힘입니다. 네네. 네. 자, 국민의힘 장동혁 이건 못 참지. 아니 저렇던데.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 보고 좀 놀랐다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어제 입장? 의총을 보고는 네. 더 놀랐다는 분들도 아유,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맹탕, 김 빠진 의총.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솔직히 놀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네. 그 전에 그 의총 들어가면 분위기 어떠냐고 의원들한테 좀 취재했어요. 그랬더니 의총 들어가면 뭐 친한계 의원들이야 말하겠죠. 그건 뭐 정해진 거니까 별 그게 없고 좀 객관적인 뭐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 이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뻔히 정해져 있대요. 김재섭, 김용태, 그다음에 누구죠? 대구의 권영진, 이성권 요 정도래요. 요 정도 얘기하고 그냥 없대. 중진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총 별로 기다릴 게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좀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지도부가 머리 썼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속된 말로 이제 바로 그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핏대 올리고 싸우지 못하게 첫 번째 의제는 당명 변경 이거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강찬호 의원님의 결기 같으면 나 단상으로 뛰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놀란 게 의원들한테 아니 그때 왜 그런 거를 이런 게 지금 무슨 필요했냐? 당명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우리 하고 싶은 얘기부터 그게 하게 너무 해달라. 그려지는 그림 아니에요? 그랬는데 놀란 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프레젠테이션을 누굴 시켰냐면 젊은 대학생들을 시켰대요.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친구들 앞에서 또 약간 어글리한 모습 보이기 싫어. 아니 의원들 중진 의원들 보면 아들 딸들 나온 거예요. 아들 딸들 나온 젊은이들이 저희가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 당을 위해서 이렇게 당명 변경 열심히 국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고 나온 거예요. 아들 딸 같은 이 정말 귀여운 젊은이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니들 빨리 들어가. 너희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인간 방패 썼다. 지도부가. 네. 자, 그러면 그런 거야. 자, 네. 김상일 평론가님. 그럼 그렇게 인간 방패 써가지고 이게 지나갈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디로 지금 가고 있나요? 장동혁 정치의 저는 전형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보면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동원을 해요. 단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그때 뭐라 그랬죠?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여론조사였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항상 이 다른 거로 본인이 이슈를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른 이슈를 언급하는 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거 이게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과 어제 관련해 의총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라고 실제로 표현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 완전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해요. 예, 다른 거를 못하게 한 주제를 계속해서 길게 해가지고 끝나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딱 20분 했어요. 네. 그래서 2명인가 발언하고 장동혁 대표가 답변하니까 정확히 1시가 됐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럼 그러고 어저께 넘겼는데 네. 그럼 당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은 이러면 이제 박찬호 지방선거 참패로 가죠.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로 가는데 지방선거 참패 이후가 더 문제인 게 아니 이번 지방선거는 어차피 지는 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한테 이런 거 책임 물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참패의 원인은 계속 말도 안 되는 무슨 절 유닛이 뭐니 해가지고 당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이러한 그 지도부 비토 세력도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제 이 당도 저는 이것 때문에 솔직히 이 당이 이제 내란 정당이 된다면 저는 이게 내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거 결과를 승복하고 민심의 부응을 거부하는 정당 이게 내란입니다. 그게 왜냐? 이 국민의힘 민주당 매년 선거 보조금 경상 보조금에서 작년에 400 몇십억씩 털어갔어요.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하루에 1억 몇천 거의 2억 가까운 1억 몇천만 원씩 지금도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공당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당입니다. 이런 당이 지금 국민의 민심의 정확한 판단인 선거 결과에도 책임을 만약에 안 진다. 어디까지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의원총회에서 보여준 이런 당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스스로가 그렇게 발버둥 안 치는 당 해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아주 우려가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거잖아요. 김상현 평론가님. 지금 소위 말해서 장동혁 대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 지고 싶겠어요? 아니 선거 지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다 현장에서 후보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그냥 참호 안에 중앙 참호 벙커 안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포탄이 날라와도 안전한 사람과 다른 현장에서 총알이 빗받치는데 그 총알 맞으면서 본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에어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에어 소포트를 만약에 얘기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역적질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면 예를 들어서 우린 이런 상황이라 못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현장에서 죽을 사람들은 죽어도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현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네. 있고요. 네. 김상현 평론가님. 근데 나몰라라 하는 걸 당해서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 왜 더 절규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제명을 하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제명을 해버리니까 네. 아예 말할 기회조차 내지는 이 상황이 지난 다음에 반격의 기회를 잡을 그 기회조차 근본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수단을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나 보다. 뭐만 나오면 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고 저렇게 지금 여당 역할을 해주는 야당 참 보기 드물다. 만약에 이런 비아냥이 장동혁 나오는 겁니다. 대표가 민주당은 야당 복이 진짜 많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맘 놓고 내분을 벌이잖아요. 네. 김상현 평론가. 장동혁 대표가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숙청 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세게 제가 볼 때는 결기를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최고위원회의 저 장동혁 대표의 그 이른바 전륜하자는 세력과 오히려 절연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망언 소리까지 들은 그 발언.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 어떤 얘기가 오갔냐 그랬더니 양양자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너무 논란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안 되겠다. 네. 앞으로 얘기하고 싶으시면 열을 얘기하고 싶으면 9을 참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는 참으셔야 된다 그랬대요. 네. 그랬더니 김민수 최고위원이 양양자 위원님 그만하시죠. 그리고 거기 또 누구야? 이 민주당에서 온 분 있잖아요. 조광한. 조광한 네. 남양주 시장. 그분하고 김민수 최고는 그랬대요. 어제 발언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언 내용 댓글을 보니까 네. 잘했다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다. 어제 발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갔답니다. 저는 네.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총선이 2년 넘게 남았잖아요. 네. 이 체제가 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이는데 네. 2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라는 네. 뜻입니다. 네. 딴 게 아니고. 왜 저럴까? 지방선거 때 또 자신들의 공천을 지금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네. 야, 저거 눈치 보느라고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네.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관심 가고 민감한 지역이 인천 계양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둘 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출마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물론 뭐 박찬대 의원의 연수 갑이 있긴 있는데 뭐 그건 차후 문제고. 네.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저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또 당위상으로도 이제 단지 사법적인 측면에서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무죄를 받긴 했지만은 그 혐의의 내용 자체가 이제 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수사나 기소, 영장 치고 뭐 이런 부분에서 흠결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결국 이제 무죄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 혐의의 내용 자체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사법적으로는 부담을 벗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친명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송영길 전 대표의 복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명청 대전에서 봤지만 친명 세력의 구심점이 별로 없었어요.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이제 활약이 돋보이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규합이 안 된 세력이 갑자기 한 방 크게 얻어맞으니까 급하게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차출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래 좌장은 당연히 이제 정성호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이분이 내각으로 들어가잖아요. 법무부 장관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이 친명 의원들은 뭐 100여 명 우글우글 하는데 이번에 그 아까 공치모 지금 105명 아니에요. 105명이 대부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게 105명 우글우글 했는데 이분들이 최초로 모임을 만들 정도로 그동안 규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누굽니까? 핵심 친명 아닙니까? 자신의 지역구까지 내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회 진입을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명실공히 국회에서의 친명 좌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각은 김민석, 그다음에 국회는 송영길, 또 사법 리스크 담당은 정성호 이렇게 이제 삼각 체제가 딱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돼서 친명 세력이 8월에 제일 중요한 전당대회 어떻게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고 반드시 친명계가 당권을 잡아야 된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들은 반드시 송영길 전 대표가 여기 자기 원래 지역구에던 계양을에 출마할 명분도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갑자기 돌출된 게 바로 김남준 전 대변인인가요? 청와대 대변인. 이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계양을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 사실 친명들 일각에서 좀 약간 당황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그래서 교통 정리가 지금 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계양을은 그런 그 김남준, 송영길 문제가 있고 예. 지금 이제 강찬호 의원 말씀하시는 거 뭐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복귀. 네. 만약에 뭐 어느 지역이 됐건 이제 국회 복귀하게 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고 향후 집권 여당의 권력 구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막 목숨을 건 싸움의 신호탄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정치 현실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복귀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그렇게 세게 밀어붙여서 찬반이 격화되고 친명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저는 송영길 대표는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아니 국민을 그렇게 실망을 시키고 설명도 없이 나만 상관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다시 계양으로 돌아온다? 뭐 계양이 본인 땅입니까? 예? 서울시장 출마했었잖아요. 본인은 이제 어쨌든 항소심 무죄를 받았으니까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해가지고 본인이 출마함으로써 구청장 붙을 수 있는 구청장까지 얼마나 많이 떨어뜨렸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무리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범죄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무리 있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오는 거는요. 사실 되게 상당히 오만한 거예요.
그 오만함이 국민의힘이 너무 죽을 쓰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좀 거치면 국민들한테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조금 자숙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공직에 한한. 그러나 이제 당직과 관련해서는 정치 현실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니까 또 나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약간은 단계적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너무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종합해 보니까는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 네, 강찬호 네, 의원님. 네. 자 이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국민에게 이해를 그럼요. 당연히 구하면서 그렇죠. 와야 되지 않냐? 이런 저 얘기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정청래 의원 주변에 친청계 의원 중에 누가 저 얘기 할 겁니다. 아마 반드시.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맞겠지만, 듣고 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오늘 보고 좋았어. 저거 외워갖고 저걸 써먹어야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 크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론 두들겨 맞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작게 두들겨 맞고 말 바꾸기 논란 있어도 내 정치적 목적 위해서는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네.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주택 대책 정말 뾰족한 거 없네요, 어렵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계곡 정비보다 쉽다 그러잖아요. 하루 아침에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어떻게든 요거 하나 달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딴 거 없어요. 지금 당권을 친명계가 안 갖고 오면은 8월달 안 갖고 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그러면 조기에 힘덕 걸리고 그 다음에 친명들은요 다 이제 그야말로 컷오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거는 생사를 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복귀 논란 이거는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정치 현실은 좀 저게 맞는 얘기긴 해요. 네. 자 송영기 복귀 그 파장 앞으로 또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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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영신이는 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후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영신이. 하지만 요즘 들어 할머니의 건강이 약해지면서 영신이 마음도 초조하기만 한데요. 심한 당뇨로 저혈당 쇼크가 온 할머니는 이미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비좁은 원룸에서 간병과 살림, 취업까지 준비하고 있는 영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 꿈은 잠시 멈춰서 있는데요. 영신이의 바람은 단 하나, 사랑하는 할머니와 조금 더 오래 함께 사는 것. 영신이와 할머니가 불안이 아닌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북 북동부와 경북,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남부와 충북 남부,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전북과 영남에 남아있고 해제된 강원도와 충청에도 이미 10cm 가까운 눈이 온 곳이 있고요. 앞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빙판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경기와 강원 또 충청 이남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항 이용하실 분들도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로 아침 추위는 오늘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나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 15도를 포함해서 9도에서 16도의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안 중심으로 너울도 높아지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남부와 제주 지방에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찬성 164표, 반대 87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지연을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양도 차익에 최고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오늘부터 10%가 적용된 뒤 추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쿠팡의 로저스 한국 대표가 미 하원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무역법 301조 발동을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북한이 노동당 9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하고 김여정 부부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대대적 인사 단행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대남 대외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아서 미복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런 전략적 침묵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은 북한의 속내와 한반도 정세 변화,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고유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고유한 교수님은 차관급 통일연구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북한 가장 손꼽히는 전문가 중 한 분이시고요. 자, 북한 노동당 당 대회가 이제 북한의 각 분야 이제 장기 운영 계획.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미래에 어떤 기조로 흘러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행사잖아요. 근데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부장 이게 장관급이죠. 부장 승진입니다. 당 간부 임명, 당 중앙위원 교체 있었고 이런 북한의 고위급 인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당 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당 국가 체제라 해서 당이 영도하고 국가가 지도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당의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대회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엘리트의 어떤 그 충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대회죠. 그래서 이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부장으로 네. 올라간 것을 뭐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뭐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미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백두혈통이죠. 그 얘기는 그 직책과 관계없이 네. 거의 인자에 가까운 실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부장으로 네.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의 행정을 담당하는 부장 직을 이제 맡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장인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선동부 부부장을 네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선동부 부장을 맡을지도 모르겠다. 아직은 공개가 안 됐고요. 네. 그 참고로 그 김정일 시대도 여동생 김경희가 그 경공업 부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성택이 그 남편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전례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김여정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예를 들어서 김주혜, 네. 뭐 김주혜라는 얘기도 여하튼 김주혜요. 지금 뭐그 후계 내정 단계다. 아직 공식화 아닌 것만은 분명하고. 그래서 공식화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냐 이랬는데 그게 과연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건지 김주혜로 그래도 변수가 남아 있는 건지 플러스 일각에서는 김여정과의 미래의 어떤 권력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북한은 이른바 이제 수령 중심의 유일 사상 체계, 영도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령이 마음 먹고 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그게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으로 2022년 그 화성 17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네. 시험 발사할 때 등장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뭐 열병식에 주애가 타는 백마가 나타나고 또 그 우표도 발행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수식어도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기하신 자제분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존기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후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상징화하거나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뭐 저는 그 통일연구원장 할 때부터도 네. 주의 등장의 그 장면을 보고 이거는 후계와 관련 짓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처음에 갑론을박이 오갈 때도 그렇게 보셨군요. 그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 또 여자아이다 이런 뭐 얘기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소위 왕조 시대의 그 세자 책봉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해놓고 이제 후계 수업을 시켜보고 나중에 책임이면 공식화해서 네. 후계자로 삼으면 되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폐위시키면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 김정일 시대도 보면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당에 들어가서 후계 수업을 쌓고 네. 74년에 이미 당내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이후에는 이제 공동 통치를 했어요. 74년부터 94년까지.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주애가 이제 아직은 어리고 당원의 자격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에는 이제 당대회에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는데요. 당원 자격이 안 되거든요.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그 우리가 여러 장면을 통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그 서열상 2위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예우를 받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후계의 그 내정 단계에서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단계로 봐야 되고 그러나 이제 아직 김정일의 나이가 그 아직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선대 수령이 죽어야 후계 수령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건 앞으로 뭐 그 김정은의 수명에 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단정적으로 뭐라고 짓진 그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후계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총비서로 재추대했습니다. 자, 핵무기 개발 정당성하고 이제 성과 이런 거 강조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 결단이 옳았다 이렇게 자평을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당대회 결론을 통해서 어떤 정세 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 새로 시작된 5년간의 투쟁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이런 어떤 그 군사력 강화, 핵무력 노선이라 그럴까요? 향후 북미 협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강고하게 유지가 될지 자신네들의 어떤 그 체제 생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경제 협력 이런 강도에 따라서 핵폭이나 동결 감축 이런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그 당대회에서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핵을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지어서 바꾸진 않겠다. 그러니까 핵은 그냥 상수네요. 상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이 해왔던 선택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관계를 맺자면 나설 수 있지만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관계 개선은 없다. 뭐 이런 것을 이미 분명히 한 상황이고 이번에도 전략 국가로서의 지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성과까지 이루었다고 하면서 8차 당대회 기간 5년 동안의 성과를 굉장히 나열하고 네. 그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핵 보유 세력, 핵 보유국에 사실상 지위를 부여하는 듯한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고, 네네. 국제 사회에서도 대체로 50기에서 100기 내외의 어떤 핵무기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의 상황이라 과거와 같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그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고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이거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런 방식으로 네. 관계 정상화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중단시키고 축소시켜서 최종적으로 폐기시킨다. 뭐 이런 정도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최종적으로 폐기시킨다는 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여튼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 포기는 안 할 것 같다는 전제를 깔고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당대회 계기로 어떤 대외 메시지 나오나 이제 관심인데. 자, 근데 이번 당대회에서는 유독 대외 대남 메시지나 관련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그 대내적인 경제나 네. 당 강화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별 토의가 이루어지고 결론이 이루어지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당 규약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이 아직 공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 규약의 내용에서 그동안 규정했던 우리 대남 관계에 관련되는 민족이나 통일이나 화해나 이런 부분들의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표 규정에 보면 전 한반도에 관련되는 자주생 실현이라든가 옛날에 이제 공산화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네. 그런 규정을 전 한반도의 영토 범위를 어디로 규정하느냐.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김여정 부부장 담화 중에
우리 정동영 장관의 어떤 그런 무인기에 대한 그 유감 표시에 대해서 김여정 담화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 공화국 남부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적대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23년 12월부터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틀은 유지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당규약에 개정되는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당규약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9기 1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향후 그 5년간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아마 그 대남 대외 관계 부분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당 규약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도 최근에 김여정의 발언을 볼 때 거기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북한이 과거엔 우리 민족끼리 뭐 민족 통일 오랫동안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들고 나온 배경,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남북 사이의 체제 역량 관계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 보통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역량이 우세한 쪽에서 공세적이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60년대 좀 경제적으로 괜찮을 때 합작 교류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세한 쪽이 이 교류를 하게 되면 열세한 쪽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류 같은 것도 대단히 지금 그 파급력이 큰데 북한도 이제 MZ 세대 젊은 세대들의 의식들이 많이 변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남북 관계를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하다가는 수령 체제 유지가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법을 정해 가지고 일체의 그 남쪽과 관련되는 그런 사상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민족끼리 얘기할 때는 김연자 가서 노래하고 우리 대중문화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평양에 출장 갔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민족을 내세우면 다 맞습니다. 서로 얘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혁명과 건설의 기본 단위가 나라와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민족 대단결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쪽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민족 경제 균형적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류협력도 했는데 김정은 시대 와서는 이제는 그거 하지 않겠다. 두 국가로 이제는 그러니까 분단 체제에서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독립국가로서 독자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도 맺고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 제 평양 방문 취재를 4박 5일 동안 갔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현대 아산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평양 첫 육로 시범 관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행사가 남북 통일 농구 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행사를 마련했던데 참 격세지감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의 대외 정책 혹은 대남 정책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 통제에 더 큰 방점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제 거기에 방점을 뒀었어요. 그 수령 체제를 유지하려면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사상 문화적인 어떤 그 오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는 그 남북 간 그 얽히지 않고 독자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 맺기를 하겠다는 쪽으로 아마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서도 김대중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고 특사도 보내고 해서 그 평양선언이 나오도록 그 노력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중재자 촉진자 하면서 했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과 관계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가겠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아직 핵 문제 등으로 해서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수령 체제를 유지하고 또 이 통합시키면서 개성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럴 걸 볼 때
대한민국과 관계 맺는 것은 유리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체제가 우세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확산되는 거 우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 필요 없다. 우린 미국과 직접 협상하면 된다.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그 규약에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면 또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비슷한 겁니까? 그게 이제 그 당 대회 이후에 네. 그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게 되면 당 대회 결정된 사항을 헌법으로 명문하게 됩니다. 네. 그 이미 이제 그 23년 두 국간을 얘기한 이후에도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그 영토 규정이라든가 이런 네. 문제를 헌법에 규정하라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고 공개를 안 했는지 아니면 미뤄두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네. 어쨌든 이번 당 대회에서 정리가 되면 곧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그 영토와 관련되는 부분들이라든가 두 국가와 관련되는 부분을 아마 명문할 겁니다. 네. 네.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북한의 남한 쪽 무인기가 침투하는 데 대해서 북한의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사과라는 뭐 평가도 있는데 그러면서 9.19 합의를 우리부터라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 쪽에서 이제 김여정이죠. 우리의 재발 방지 의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공화국 남부 국경선 적대국가 적국과의 국경선은 경고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혀서 자칫 우리만 그 접경지 어떤 정찰 감시 능력 약화시키고 이게 너무 비대칭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군사 합의는 그 남북 이 공이 그 군사 분계선 일대에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고 네. 거기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합의죠. 예. 그런데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걸 파기시켰고 북한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지금 현재 군사 분계선을 네. 그 국경선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전 협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네. 두 개의 국가로 가려면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철책을 지금 그 3중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라든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서 그런 이제 충돌의 사전 어떤 그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최근에 보면 그 대남 무시 정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대응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바늘 구멍이라도 뚫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제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유감 표시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두 국가론에 대한 그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간의 상황을 관리하는 거 우선 푸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마음을 변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현재 지금 우리 이 경제가 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북한 변수가 다시 불거지면 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의지의 표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또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니까 네. 통일부 장관은 저렇게 하고 또 국방부 장관은 저렇게 하고 외교부 장관은 저렇게 하고 이제 네. 그런 역할 분담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이해가는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동안에 북한 무인기는 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의 사과를 했는데 북한 무인기가 어떻게 우리 남한을 휘젓고 다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지금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요.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잘못은 다 사과를 하고 저쪽은 그냥 뭐 그 이전에 자기네들이 한 거는 다 접어두고 그냥 사과를 받고 자 이게 남북 간의 관계가 이게 좋아지는 길인지
아니면 이게 너무나 비대칭적이고 비례성이 반영 안 되는 길인지 이런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서해 공무원 부분에서는 김정은 예. 유감 표시를 하고 사과를 네. 했어요. 예, 예. 그건 최고 지도자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우리가 사과를 받았고요. 네, 예, 예. 이제 무인기는 아마도 이제 그 대칭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맞대응해서 얻을 것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약간 달랜다. 상황을 관리하는 막 그런 차원에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우리가 맞대응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이 불러왔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이 지금 좀 좋아지는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북한도 지금은 상황 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뭐 여러 가지 최근 정부나 이전 정부에서 경험해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뭐 그런 조치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과거에는 북한이 지뢰 포격 도발 같은 걸 통해서 뭐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있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당장에 우리가 뭐 굴욕적이냐 이걸 떠나서 상황 관리 차원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전에 노동당 당대회 보면은 주로 바로 전 8차 대회 때도 그 북한이 이제 전략 무기죠. 핵, 뭐 ICBM 이런 개발에 집중하고 그거를 과시하는 데 좀 집중을 했다면 이번 9차 대회 때는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참전을 했잖아요. 그 실전형 국지전 무기, 뭐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도 대량 생산하겠다 의지를 과시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이제 대응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전의 어떤 새로운 양상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거기 참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계 최강의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의 4년 동안에 지금 거기 발이 묶여 있죠. 예.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종말 단계에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재래식 무기 드론이라든가 요즘 첨단 과학 무기들이 전장에 유용하다는 게 확인됐어요. 네. 그래서 북한도 원래는 이제 그 핵무력만 갖추고 고도화하고 질적 양적으로 늘리면 전쟁 억지를 또 갖추고 재래식 그 병력들을 지금 그 경제 건설 쪽으로 많이 돌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요새 최근에 평양에 5만 호, 뭐 지방에 뭐 수십만 호 이상의 그런 주택들을 막 짓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들이 전부 군인들이 가서 했던 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재래식 무기, 북한의 상용 무력이라고 하죠. 네.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미 이제 이번 당 대회 때 핵무력과 상용 무력의 병진 노선을 그 정하겠다고 사전에 밝힌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걸 공표하겠다고. 그런데 아직 그게 공표는 안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핵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 북한이 또 상용 무기 개발에 엄청난 이제 그 주민들과 군인들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건 아시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상용 무력, 재래식 무력 이게 세계적 수준 아닙니까? 네네. 이 방산 수출이 지금 굉장히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 핵은 상호 전쟁 억지적은 발휘할 수 있지만 상용 무력으로 만약에 전쟁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그 휴전선, 지금 군사 분계선과 거리상으로 보면 상용 무력이라 하더라도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은 거의 초토화된다고 봐야 되죠. 특히 수도권 뭐 거리상으로 보거나. 그렇죠. 예. 자, 이제 관련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보복 조치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를 했어요. 자, 그 보복 조치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 더 확대한다. 자, 이런 게 우리 국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그 사실 북한이 이 9차 당대회를 그래도 성과적으로 뭐 이렇게 연다고 한 것도 러시아 때문이죠. 네.
그 구세주라고 봐야 되죠.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궁지에 몰렸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무기라든가 식량 에너지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네네.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또 서방 측에다가 이제 재래식 첨단 무기들을 지금 수출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우리가 지원까지 하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념적으로나 뭐 진영 논리로 보면 북한과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또 그들의 경제 논리로 보면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IT 시대라고 경제 대상으로서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걸 활용하지 않고는 러시아도 이제 재건을 할 때 또 네. 이제 후에 그 제재가 풀렸을 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러시아나 중국 모두 네. 어떻게 보면 한반도 덩거리 정책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일본 역대 정권이 이제 정권 들어설 때마다 항상 납치자 문제 이 부분이 항상 풀어야 되지만 정말 풀기 힘든 그 문제잖아요. 네. 자,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 답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북일 관계가 좀 진전될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아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세요? 원래 북한도 북일 관계를 90년대 초에 미국보다 먼저 풀려고 했었어요. 예. 그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경제 종잣돈으로 썼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발전에. 예. 북한도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 보상금 이런 거 받으면 바로 경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90년대 초부터 그 노력을 했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정부 때도 고이즈미 총리가 가서 평양선언도 하고 했는데 그 납치자 문제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네. 그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일본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북한이 더 이상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납치 문제를 왜냐하면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서서 얘기할 때는 네. 굳이 뭐 한두 명 숨겨놓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도 그 납치 과정에서 있었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네. 일본은 무조건 거기까지 명확히 해라는데 북한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양국 사이에는 정치적 결단만 하면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래도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북미 쪽에 4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 예. 그와 연계해서 이제 일본도 같이 편성하겠다. 이 북중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후에서 네. 북미 간에 또는 북일 간에 어떤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려면 네. 미중 정상이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 두 정상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는 문제를 비롯해서 이 지역 질서의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네네. 4월에 있을 그 미중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말씀 이제 잘 들었습니다. 국제 질서 거대한 변화 흐름 또 북한 내부의 어떤 노선의 흐름 이런 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을 어떻게 좀 디자인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밝혀진 정책의 네이밍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평화 공존이라는 것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앞에 통일 지향이라는 게 붙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 실체나 지금 현재 가진 그 실체를 인정하고 관계를 풀어나가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북한이 그 이전에 했던 그 관계 설정의 여러 패러다임들을 바꾼 거거든요. 네네. 민족이라는 걸 지금 폐기시키는 상황.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 안에 있는 네네. 그 단체로 돼 있고 그래서 두 국가론을 헌법으로 보면은 또 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여러 사고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들의 발휘돼주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입자 500만 명 넘었다고 해요. 이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부분 털렸다고 합니다. 근데 해킹범들을 자꾸 보니까 미성년자들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가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뺏는 혐의로 고등학생 2명을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사실은 놀라운 게 범행 시점입니다. 네. 이들이 해킹을 저지른 게 지난 2024년 6월인데 네. 당시 이 학생들이 중학생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들은 SNS를 통해서 만나서 이틀 만에 무려 462만 건의 따릉이 가입자 정보를 통째로 빼돌렸습니다. 그래요. 460만 명 가입자 정보 빼냈다.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어요? 네, 다행히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아이디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지, 생년월일 그리고 체중 정보까지 이제 해킹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아직 제3자에게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크웹 등에 판매된 정황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장난으로 뚫을 정도다. 그렇다면 따릉이 서버 보안이 도대체 얼마나 허술했던 건지 또 어떻게 검거된 겁니까? 일단은 검거된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공범인 B군이 있는데요. 이 2024년 4월에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벌였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그해 10월에 이 B군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갖고 보다 보니까 그 컴퓨터 안에 회원 정보가 그대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네네.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요. 그래요. 그래서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 주범인 A군과의 대화를 확보했고 A군까지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두 학생은 정보보안 독학 등 관심사를 고리로 SNS로만 만난 사이였는데 네. B군이 공단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자 A군이 전체를 다 다운받아보자라고 범행을 주도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고난도 해킹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보통 서버에 접근하려면 암호화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따릉이 서버가 아주 기본적인 문단속조차 안 돼 있던 겁니다. 네. 자, 기본적인 문단속 안 됐다. 근데 이 서버 관리하는 데가 서울시설공단입니다. 근데 이걸 해킹 사실 알고도 덮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시민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시설공단이 해킹당한 직후인 2024년 7월경에 이미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서울시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 가입자들한테 알렸어야 됐는데 서울시설공단은 1년 반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침묵을 했습니다. 네. 10대들의 강력 범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경찰을 조롱하는 일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 소년 연령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라고 했어요? 예, 촉법 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네. 2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기준에 놓은 거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라는 게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만 연령 하향이 앞서서 범죄 예방 대책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 성평등 가족부 주관으로 공론화와 수기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뭐 사례를 살펴보면 요즘 10대들 범죄 뭐 어느 정도입니까? 예,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운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1,000만 원치 금목걸이를 사거나 아니면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로 질주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조롱까지 심각한데요. 무인 점포를 털고 나서 CCTV를 보이면서 V자를 그리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당당하게 나 촉법소년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체포 같은 강제 조치가 불가능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조차 부모에게 인계하는 것 외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런 소년 범죄 때문에 이제 골머리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외 추세는 어떤가요? 처벌 연령 같은 거 지금 낮추고 있나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세 소년이 14세 소년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기준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스웨덴에서는 12세 소년이 20대 남성을 총격으로 청부살인한 사건까지 벌어져가지고 현행 15세인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부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네, 통일교 청탁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재판부가 선고 내렸습니다. 어떤 형량이 나왔어요?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1억 8천여만 원의 추징금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네.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이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특검 구형보다 선고형량 높게 나왔다는 건데,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양형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재판 결과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넨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갈렸는데요. 앞서 김 여사 재판부는 이 첫 가방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 씨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8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이 친분 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보고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 여사 재판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글로벌 관세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오늘부터 발효됐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서명해서 발표한 호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 시간으로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 1분을 기해서 트럼프의 새로운 그 글로벌 관세가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전 관세들에 대해서 관세를 못 매기게 하니까 재빨리 다른 법을 끌어와서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보편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오늘 발효된 세율은 10%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15%를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해둔 상태라서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미 연방대법원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 의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행정부 측이 이제 일종의 의회로 같은 걸 선택했는데 어떤 법안입니까? 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122조인데요. 네. 미국에 심각한 무역 적자가 있을 때 대통령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최장 150일, 그러니까 5개월 동안만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을 이용한 겁니다. 네. 일부 예외는 뒀는데요. 미국 내에서 채굴되지 않는 핵심 광물이나 에너지, 의약품 등이고요. 주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품목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네. 의회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기간 딱 5개월인데 그럼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오는 7월 24일까지 효력이 유지가 되는데요. 네. 연장을 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근데 미국 내에서도 물가 폭등 우려에 관세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 않고요.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벼르고 있어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5개월의 시간을 일단 벌어두고 그 사이에 다른 관세 압박 수단을 찾아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 어떤 겁니까? 온라인상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네. 국내 이 한 조선사 회사가 최종 면접 합격자에게 수개월간 입사를 지연시키다가 네. 명절 직전에 채용이 취소됐다. 이렇게 알린 사연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채용 갑질 논란이 일고 있고 네. 이렇게 채용하겠다. 면접에 통과하셨다. 말았다가 채용을 취소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그 합격을 명시적으로 통보했냐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뭐 우리가 크게 뭉뚱그려서 지금은 채용 취소 이거 뭐지? 이거 나한테도 이런 거 벌어지면 안 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렇습니다. 이 사연에 등장한 지원자 A 씨는요. 지난해 한 회사에 이제 공개 채용 과정에 응했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근무를 할지 상호 처우 그러니까 근무의 형태, 근무할 때 임금 이런 협의까지 마쳤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상 최종 합격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됐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일정이 늦어진다고 입사를 차일피에 미뤘고 하지만 회사의 안내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 것인지 채용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믿고 기존 직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4개월간 이제 지연이 됐었고요. 네. 그러다가 설 연휴 직전에 채용 취소가 됐다라는 통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이렇게 합격이 됐고 내가 채용까지 이루어졌고 다만 조직 개편으로 실제 근무가 늦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종전 직원과 그 직장에 사표까지 낸 손해가 발생해서 매우 낙심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뭐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뽑으려고 그랬던 게 과연 어느 정도 입장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 이렇게 이 구직자하고 좀 통화한 사람이 이거는 뭐 거의 채용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금 회사에서 요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네. 이런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회사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채용 취소가 아니다. 합격 통보를 명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최종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좀 늦어졌는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 차이 아니냐 회사 이렇게 주장하지 않나요? 네,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차이가 있고 또 경계가 조금 애매한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부당 내정 취소 구제 신청으로 사건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근로기준 그리고 법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 채용 내정자에 대한 이 채용 내정 취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가라는 쟁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계약 체결한 바 없고 그냥 기대의 어떤 신뢰만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모집 공고를 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고 그 근로자가 응모해야 하는 것은 청약행위이고 채용 내정을 하는 건 승낙행위이다. 즉 채용 내정으로 인해서 이 근로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가 당신의 채용을 내정했고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중요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임금의 돈을 얼마를 줄지 그리고 언제 근무를 시작할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지 중요 근로 조건들이 확정이 돼서 전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회사는 당신을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용 절차 중에 있는가 아니면 실제 채용 절차는 끝났고 내정된 상태인가에 따라서 해고냐 아니냐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채용 담당자가 이 구직자한테 어떤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는가도 나중에 따져보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보도에 따르면 지원자가 회사 믿고 이제 몇 달 대기하는 동안
회사에서 새로 채용 공고를 내고 그 사람을 뭐 대체할 만한 사람을 뽑았다 이런 또 보도도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회사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A 씨도 네. 이 회사가 회사의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사가 어렵다라고 나한테 취소 통보를 했지만 네. 사실은 뒤에서는 이중의 행보로 동일한 직무에 대한 경력사원 모집 공고를 또 게재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적합한 인재를 계속 찾기 위해서 기존의 최종 합격자들은 보험력으로 묶어놓고 일을 못하게 묶어놓고 네. 이 다른 신규 채용을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나온 것이고요. 이 인터넷상으로는 나도 6개월 희망 고문 당했다라는 유사 피해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이 채용에 대해서 좀 근로기준법이라던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인권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한 사례에서는 최종으로 이 채용하겠다라고 확정을 해놓고 막상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계속 연봉을 깎으면서 네.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든 사례들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인 이런 사정들은 결국은 부당해고 부당 내정 취소 구제 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요. 네.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취소 통보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복직 명령이 가능한다거나 또는 임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채용이 내정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요. 구두로나마 인사 담당자 당신이 채용 내정자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당신이 우리 면접을 통과했기 때문에 채용됐습니다. 네. 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받았느냐 기본적인 어떤 입사의 시기라든가 담당 근무의 내용 연봉을 제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 수습 인턴 뭐 이런 것도 또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정도 수습기간 두는 회사들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끝나고 이제 채용하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뭐 채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 해고가 될 수도 있나요? 이 수습 기간이 끝나면 네. 이 사람을 채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자유 제한이 아니냐라고 네. 이제 오인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본 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본다거나 이 수습 기간 중에 또 이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해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즉 본 채용을 할 때는 네. 실질적인 업무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 기준, 객관적 기준으로 기준이 설정돼야 되고 이에 대해서 이에 적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네.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임의로 그냥 당신은 우리 회사에 안 맞아라고 서면으로 통지도 안 하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부당해고라고 한다면 관련된 절차들에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이 평가의 어떤 기준이나 설정은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습이나 인턴이라도 그냥 그 회사가 악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하고 그냥 차버리는 그런 거를 또 법이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연봉 협상이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근로조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지원자가 이거 달라졌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합격 취소하면 이것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소개시켜드리면요. 네. 회사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사교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연봉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학교 통보 이후에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최종 합격을 취소하겠다라고 한 사례에서는 이런 취소 행위는 해고 사유와 시기 그리고 불합리한 사유로 해고하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었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봉 수준을 변경해서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은 실질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정당한 해고다. 정당한 채용 거절이다.
뭐 대표적인 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수습 기간을 예를 들면 본 네. 채용을 거부할 때 실질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본 채용에 이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이건 부당한 행위가 아닌 네.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영구직 수습 사원으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네. 수습 평가를 6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실제 100점 만점에 20점대의 평가를 받는가 하면 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참고 자료, 인용 표기 의무도 지키지 않는 부정 평가가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고요. 네. 1차 평가, 2차 평가도 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수습 기간을 연장시켜서 또다시 평가를 해봤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 정도에 이르러서 본 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네. 이거는 정당한 해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한 사례에서는 수습 기간 중에 계속 지각을 하는 겁니다. 무려 일주일에 4번 이상. 네네. 이런 경우에까지 우리가 본 채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요. 자, 또 아울러서 그 회사 입장입니다. 또 지원자가 알고 보니까 지원 자격에 아예 맞지 않았다거나 경력을 허위 기재해서 이거는 입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에는 뭐 정당한 해고라고도 볼 수 있나요? 정당한 해고이자 사실은 입사를 취소해야 되는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이 네. 경우에는 정당하다라고 당연히 판단합니다. 네. 다만 그 상황에 있어서 경력 상황을 허위 기재하거나 채용 비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 없는 증명까지 사소한 증명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이 정도 사유로 정당한 해고가 안 된다라고 평가한 사례도 있어서 그래요? 그 허위 기재의 내용이나 이 경력이 실질적으로 회사에게 중요한 정보였는지 여부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선행 경력이 실제 요구하는 경력과 유사성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당연히 허위 기재는 부당해고다라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그 회사는 이 사람 진짜 채용해야겠다 하고 뭐 비품이니 뭐 컴퓨터니 책상이니 다 마련해 놨더니 안 와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회사들은 기업 채용 과정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실제로 근로자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은 네. 강제 근로를 금지하니까 근로자가 일하다가도 중간에 퇴사한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데 네. 입사를 중도에 포기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없고 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최근에 AI 활용해서 이력서 스크리닝 평가하고 면접 진행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떨어졌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항의를 할 게 있으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회사에다가 해야겠죠? 기업들이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네. 미국에선 소송 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장애적이거나 네.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소송이 제기된 만큼 기업에서 AI를 쓰기 위해선 설명과 고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합리적 기준이 맞는가 또 인간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Back to December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